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낡은 집들 사이로 78세 박금순 할머니의 작은 단층 집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30년 넘게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이 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손에는 항상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시죠. 그 봉투 안에는 3만 원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한 달 용돈에서 12만 원이 빠지는 셈이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이 돈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오셨네요. 꽃가게 사장 김 씨가 말을 건넵니다. 그도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꽃을 사가는 이 할머니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네고 흰 국화 5송이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을 받아듭니다. 꽃가게 사장은 늘 정성스럽게 포장해드립니다. 할머니가 이 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려 며칠 누워있을 때도 화요일만큼은 일어나서 꽃을 사러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매주 꽃을 사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옆집 아주머니는 한번 뒤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박금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드신 후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십니다. 할머니가 기르는 화분은 모두 23개입니다. 제비꽃 봉선화, 맨드라미 코스모스 모두 예전에 친구와 함께 좋아하던 꽃들입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너희들도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을까? 화분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할머니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참 그립다. 영숙이가 말이야. 요즘같이 꽃이 예쁘게 필 때면 더욱 생각이 나. 점심 즈음이 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늘 비슷한 반찬들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혼자 먹기에는 넉넉하지만 둘이 나눠 먹기에는 늘 모자랐던 그런 양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텔레비전 속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영숙이와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해먹곤 했는데 말이죠.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할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세 끊어버리죠. 엄마 건강하시죠? 돈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할머니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곤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아니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다 화요일이 되면 할머니는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부터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십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영숙이한테 가는 날이구나.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시죠.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꺼내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영숙이에게라고 적혀 있고 보낸 사람 란에는 친구 금순이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40년 전부터 한 번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우표도 붙여보고 우체통 앞까지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사실 돈보다는 내가 나를 피하는 게 더 속상했어.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할머니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사실 할머니는 영숙이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40년 전에 이사를 간 후로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주소를 안다고 해도. 과연 영숙이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할머니는 종종 꿈을 꿉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영숙이가 나타나서 웃으며 말을 거는 꿈을 말이죠. 금수나 왜 이렇게 오래 안 보였어? 나 많이 기다렸는데. 꿈속에서 할머니는 영숙이에게 사과하려고 하지만 영숙이는 괜찮다며 웃어넘깁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의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옛 동네입니다. 영숙이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고 헤어진 그 동네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40년 전에는 이 길이 흙길이었는데 이제는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논밭들도 모두 아파트와 상가들로 바뀌었고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우리도 그만큼 늙었겠지. 할머니가 가는 곳은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앞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영숙이의 집입니다. 그 집 대문 앞 작은 화단에 할머니는 조용히 꽃을 놓습니다. 영수가 오늘도 왔어.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는 꽃을 놓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영숙이가 나타날까 하는 기대 반,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바보 같다는 자책 반으로 복잡한 마음입니다. 사실 할머니도 이런 자신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영숙이는 이미 이곳을 떠난 지 오래고 꽃을 놓는다고 해서 40년 전에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속의 미안함과 그리움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꽃을 놓고 돌아서는 길, 할머니는 예전에 영숙이와 자주 가던 작은 공원을 지나갑니다. 그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시집살이 하는 이야기, 때로는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어갑니다. 마치 영숙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영수가 기억나니? 여기서 우리가 50살이 되어도 친구하자고 약속했잖아.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친구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40살도 되기 전에 헤어졌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가는 부부들,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두가 자신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았다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영숙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만 생각했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다시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할머니는 예전에 영숙이와 함께 자주 가던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갑니다. 그 슈퍼마켓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만 사장이 바뀌었고 가게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그 앞에 서서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영숙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서 어떤 반찬을 해먹을지 이야기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금수나 오늘 뭐 해먹을까? 영수가 김치찌개 어때? 돼지고기도 조금 넣고. 좋지, 좋아. 그럼 두부도 사자. 그렇게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던 그때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내일도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또다시 꽃을 사서 영숙이가 살던 집 앞에 놓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할머니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누가 영숙이에게 꽃을 가져다 줄까? 누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영숙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화요일은 항상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영숙이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내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변한 것은 할머니가 조금 더 늙었다는 것뿐. 매주 화요일의 일과는 똑같습니다. 할머니는 때때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허리는 더욱 굽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서 이제는 염색을 해도 금세 하얀 머리가 다시 나옵니다. 가끔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영숙이도 나처럼 늙었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늙었을까? 영숙이는 나보다 2살이 많았으니까 올해 80이 되었겠네. 80이라는 나이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서 영숙이는 여전히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통통한 볼에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던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그 영숙이 말이죠. 어제 밤에도 할머니는 영숙이 꿈을 꾸었습니다. 영숙이가 웃으면서 다가와 말을 걸었죠. 금순아,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나는 괜찮다고. 꿈속에서 할머니는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하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뭘 그런 걸로 미안해해. 우리는 평생 친구잖아. 꿈에서 깬 할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영숙이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자신을 잊고 새로운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가끔 길에서 영숙이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보면 가슴이 뛰곤 합니다. 혹시 영숙이가 아닐까 하고 뒤따라가 보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합니다. 만약 정말 영숙이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지난달에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금순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금순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혹시 영숙이도 나처럼 외롭게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숙이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할 거예요. 영숙이도 나처럼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하면 할머니는 더욱 미안해집니다. 서로 외로운 상황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었는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요. 할머니는 때때로 동네 경로당에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영숙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40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금순이 언니 자식들은 자주 와요. 네, 가끔 와요. 할머니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주 안부라도 묻는다면 좋을 텐데요. 친구분은 없어요. 할머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있었다고 말하자니 이미 헤어진 지 40년이 되었고 없다고 말하자니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영숙이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고 맙니다. 이웃들도 할머니의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김치를 담그면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할머니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영숙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할머니는 모릅니다. 자신이 매주 가져다 놓는 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할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작년 가을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영숙이는 이미 그곳에 살지 않는데 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평소처럼 꽃을 가져갔는데 비 때문에 꽃이 금세 시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의미 없이 시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때 옆집에 사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 이런 비 오는 날에 웬 꽃을? 할머니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고인이 된 분을 그리워하시는군요. 마음이 깊으신 분이네요. 할머니는 고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 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영숙이가 정말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자신이 3년 동안 의미 없는 행동을 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은 그만두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화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또다시 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꽃을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장미 5송이를 샀죠. 영숙이가 살던 집 앞에 도착해서 꽃을 놓으며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의 우정을 기억해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매주 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희 집 앞이 덕분에 항상 향기로워요. 중년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전에 살던 분을 아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살았었어요. 오래전에요. 40년 전쯤이죠. 김영숙이라는 분 말씀이시죠?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그분을 아세요?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영숙 할머니가 이사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친구분이 찾아오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성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15년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사 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언젠가 금순이라는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때는 꼭 연락처를 알려달라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영숙이는 건강하게 살고 있나요? 글쎄요, 연락처는 받았지만 그 후로는 안부를 묻지 못했어요. 15년 전 연락처라서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연락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얻은 영숙이의 연락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영숙이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영숙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할머니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 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두 사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영숙이도 지난 40년 동안 할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보다 더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곧 그 긴 기다림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특별할 거라는 것을, 40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 매주 꽃을 가져다 두시는 걸 보고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금순이요. 맞아요. 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금순이 언니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연락처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28살의 박금순과 30살의 김영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사촌으로 만나 평생 친구가 된 특별한 사이였죠. 금순이와 영숙이가 처음 만난 것은 금순이가 결혼해서 그 동네로 이사온 때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던 금순이에게 영숙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저는 맞은편에 사는 김영숙이에요. 영숙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김치 한 포기를 들고 왔습니다. 금순이는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영숙이는 금순이보다 2살 많았지만 나이보다는 언니 같은 친구였습니다.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영숙이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금순이는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합이었죠.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영숙이가 금순이네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금순아, 시장 가자. 금순이는 얼른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먹을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그때는 냉장고도 없어서 매일매일 장을 봐야 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더 즐거운 것은 장을 보고 나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네 집이나 금순이네 집 번갈아 가며 함께 요리를 했죠. 금순아, 너는 손이 참 야물다. 나보다 요리를 훨씬 잘해. 영숙이는 항상 금순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가 보기에는 영숙이가 더 대단했습니다. 영숙이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언니야말로 정말 대단해요. 나는 언니처럼 활발하지 못해서. 뭔 소리야,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더 좋은 거지. 나는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내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웃음이 많고 사교적이어서 동네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반면 금순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지 못했죠. 하지만 영숙이 덕분에 금순이도 동네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소개했거든요. 우리 금순이 정말 착하고 요리도 잘해요. 다들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해서 금순이는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통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요. 금순아, 나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벌써 생각해뒀어.
영숙이는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참 계획적이에요. 나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천천히 해도 돼. 우리 아직 젊잖아. 1년이 지나자 영숙이가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금순이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태교 잘하고 건강한 아기 낳아요. 고마워 금순아. 너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영숙이의 임신 기간 동안 금순이는 더욱 정성스럽게 영숙이를 챙겼습니다. 영숙이가 입덧을 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다 주었고, 배가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어할 때는 장보기를 대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금순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마워. 영숙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뭐료 당연한 거료. 우리 친구잖아요. 영숙이가 아들을 낳자 금순이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죠. 2년 후 금순이도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가 금순이를 챙겨주었습니다. 영숙이는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매일 금순이네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순아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언니 덕분에 든든해요. 금순이가 딸을 낳자 영숙이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어떨까? 2사람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2집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네 아들 철수와 금순이네 딸 미영이는 오누이처럼 자랐습니다. 영숙이와 금순이도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2사람은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영숙이가 철수를 데리고 나들이를 갈 때는 미영이도 함께 데려갔고, 금순이가 미영이와 함께 공원에 갈 때는 철수도 함께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2사람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친하네.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실제로 2사람은 무엇이든 함께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었습니다. 영숙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금순이가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었고, 금순이 남편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숙이가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금순아, 너는 내 평생 친구야.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영숙이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언니,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2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떤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1988년 봄에 시작된 일로 인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남편 박 씨가 작은 건설업체에서 독립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건물들의 리모델링 공사를 따내서 제법 수익을 올렸거든요. 영숙이는 신이 났습니다. 금순아, 우리 남편이 정말 대단해. 이번 달에만 100만 원을 벌었어. 당시에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금순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언니 사업이 잘 되네요. 그래서 나도 일을 그만두려고 해. 이제는 집에서 아이나 돌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이는 당시 동네 공장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영숙이네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새 옷도 자주 사입고 아이에게도 좋은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금순이는 조금 부러웠지만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잘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쁜 일이었죠. 언니네는 정말 복이 많아요. 부러워요.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뭘 부러워해? 나중에 우리 남편도 사업 잘 되면 함께 잘 살자. 영숙이는 금순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9년 가을. 영숙이 남편이 맡은 큰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가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은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로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영숙이가 금순이에게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친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숙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금순아, 사실은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 영숙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큰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건물주가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먼저 투자한 돈을 다 날릴 것 같아. 금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영숙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그렇게까지요? 응, 그런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영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운가요? 보증인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재산이 없으시고 형제들도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금순이는 영숙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거든요. 금순아,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제발 도와줘. 영숙이는 금순이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언니. 금순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빌리려고 하는데요? 2천만 원, 많이 큰 돈이지. 당시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금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숙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만약 영숙이 내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2천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언니,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금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내 남편하고도 상의해봐야 하고. 알겠어. 고마워 금순아, 진짜 고마워. 영숙이는 금순이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는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영숙이 언니가 부탁한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보증을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만약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거 아냐?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지낸 친구인데.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남편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금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금순아, 어떻게 생각해봤어? 영숙이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니, 실은. 금순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영숙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금순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 같아. 철수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강했던 영숙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금순이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언니. 금순아, 너 말고는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알잖아. 나도 내가 어려우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영숙이의 간절한 부탁에 금순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야. 영숙이는 금순이를 꼭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금순아, 정말 고마워. 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금순이는 영숙이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이것이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할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증을 선 지 한 달 후 영숙이는 금순이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금순아, 다른 공사를 하나 더 따냈어. 이번에는 확실한 곳이라고 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은행 돈도 갚고 내가 보증 선 것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순이는 안도했습니다. 영숙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이번에는 조심해서 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에는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했어. 하지만 두 번째 공사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재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영숙이는 또다시 금순이를 찾아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금순아, 또 문제가 생겼어. 자재 공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 금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손해를 보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금순아, 정말 미안해. 영숙이의 연거푸 되는 실패에 금순이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숙이 남편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말이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영숙이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제때 내라고 독촉했고, 영숙이는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금순이는 영숙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영숙이네에서 정말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990년 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영숙이는 금순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금순아, 우리 정말 어려워졌어. 은행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금순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도 집을 팔 생각이야. 그런데 집값으로는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은행 돈 말고도 다른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도 은행 돈까지는 손이 안 닿을 것 같아. 금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이가 처음에 말한 것과 상황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언니, 처음에는 은행 돈만 빌리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그런데 사업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중요한 걸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금순아. 너무 복잡해서 다 말하기 어려웠어. 금순이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는 영숙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영숙이는 금순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금순이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인 영숙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되니 보증인인 금순이가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죠. 금순이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정말 자신이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전 가장 아름다웠던 우정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부담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89년 겨울, 금순이가 보증을 서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영숙이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영숙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금순아, 걱정 마. 조만간 공사비 받으면 바로 은행 돈부터 갚을게. 금순이도 영숙이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숙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점점 초조해졌고 금순이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공사비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건물주가 자꾸 미루고 있어. 그런데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은행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라도 제때 납부하라는 것이었죠. 영숙이는 이자를 겨우 마련해서 냈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즈음 금순이는 영숙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더라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뭔가 피하는 것 같은데. 금순이가 물어보자 영숙이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미안해. 영숙이는 사실 금순이를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특히 돈을 갚을 목처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금순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금순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동시에 영숙이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숙이 남편이 맡았던 공사는 결국 건물주의 파산으로 공사비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금순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금순아, 나쁜 소식이야. 영숙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가 파산했어. 공사비를 못 받게 됐어. 금순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숙이 내에서 은행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금순아,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울지 마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금순이는 영숙이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언니네에서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냐? 내 2천만 원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천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보증을 섰으니까. 아,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야 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금순이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영숙이네와 다시 상의해봐야겠어.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냐? 그 후 며칠 동안 금순이는 영숙이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워요. 2천만 원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금순이의 말에 영숙이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금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서로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언니네에서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집을 팔 생각이야. 그런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일부라도 갚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금순이는 영숙이를 위로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네 상황은 금순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영숙이 남편이 다른 빚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이는 한참 후에야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금순아, 사실은 은행 돈 말고도 다른 빚이 좀 있어. 다른 빚이요? 응, 사업하면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들이 있어. 그래서 집을 팔아도 그 빚들부터 갚아야 해. 그럼 은행 돈은 언제 갚을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금순이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이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왜 처음부터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미안해, 너무 복잡해서 다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언니네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금순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금순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금순이는 영숙이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신뢰가 흔들렸고 영숙이는 금순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은행에서 본격적인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은행에서는 보증인인 금순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금순이는 은행 담당자와 만나야 했습니다. 보증인이시죠?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보증인께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몇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금순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는 2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이는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은행에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제가 갚아야 해요. 미안해 금순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언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금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요? 저희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말에 영숙이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집 팔고 이사 준비하고 있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던 두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언니 저도 힘들어요. 제 가족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알아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확답을 못하겠어. 금순이는 실망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고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영숙이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금순이가 자신만 탓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죠. 책임감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그 후로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안 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금순이는 집을 팔아서 은행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금순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숙이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우정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순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금순이가 자신을 원망할 것 같아서 더욱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돈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 여름 금순이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영숙이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사 직전 영숙이가 금순이를 찾아왔습니다. 금순아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언니. 금순이도 울컥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영숙이에 대한 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나도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간 후에도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영숙이는 새로운 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금순이에게 갚고 싶었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금순이는 전세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영숙이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숙이가 금순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순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너에게 갚으려고 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편지를 받은 금순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고마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약속이었거든요. 금순이도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언니도 몸 조심하세요. 돈은 여유가 될 때 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숙이는 미안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웠고, 금순이는 서운함 때문에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1년 봄,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친 것이었죠. 금순아, 영숙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언니도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짧은 대화 후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장을 보거나 차라도 한잔 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영숙이는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금순이는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죠. 금순이는 가끔 영숙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10년 넘게 함께한 우정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영숙이와 함께했던 좋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에게 사과하거나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연락이 없으니 더욱 서운했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졌죠. 금순이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영숙이만큼 가까운 사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금순이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때 좀 더 이해했다면, 좀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특히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금순이는 영숙이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순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시절의 친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숙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숙이가 곁에 있어줬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고 금순이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도 영숙이가 그리웠습니다. 영숙이도 혼자 살고 있다면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순이는 영숙이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렇게 연락을 끊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서 금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돈보다는 우정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그래서 3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영숙이가 살던 집 앞에 꽃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영숙이는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지만 그 집만이 두 사람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꽃을 놓을 때마다 금순이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했어. 돈보다 우리 우정이 더 소중했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금순이는 영숙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친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금순이를 그리워하며 미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그런 마음을 모른 채 각자의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곧 그 긴 침묵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이 말이죠. 2024년 4월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아침 78세 박금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대문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꽃을 사러 나가기 전에 집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할머니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문 앞 우편함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편지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편지를 집어들고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40년 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쳐다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영숙이의 필체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금순아,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사실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40년 전 일로 너무 미안했거든. 나는 지금 서울 대병원에 입원해 있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야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쓴다. 40년 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줬고 나는 그것을 갚지도 못했어. 내 남편은 5년 후에 다른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와의 연락이 끊긴 뒤였어.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옛날 동네로 가서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번호부도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매년 내 생일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집 앞에 꽃을 놓곤 했어. 혹시라도 내가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3년 전부터는 내가 놓지 않았는데도 꽃이 놓여 있더라고.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매주 화요일마다 한 할머니가 와서 꽃을 놓고 간다는 거야. 그 할머니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박금순이라고 하더라. 금순아, 그게 너였구나.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우리의 우정을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4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 내가 나 때문에 집까지 팔았는데 나는 그 돈을 갚지도 못했잖아. 사실 남편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너에게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돈을 따로 모아뒀어.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은 1억이 넘어. 이 돈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금순아,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나는 서울 대병원 81병동 815호에 있어. 혹시 이 편지를 받으면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4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매주 가져다 준 꽃들. 정말 고마웠어.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 평생 친구였던 영숙이가.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숙이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영숙이도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주 놓은 꽃을 영숙이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숙이도 똑같이 미안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영숙이가 암말기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영숙이의 글씨가 예전보다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고.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영숙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흰 국화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숙이를 생각하며 사온 그 꽃 말이죠. 서울 대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힘들어했을 여행이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81병동을 찾아갔습니다. 815호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영숙이가 있을까? 40년 만에 만나게 될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말라빠진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40년 전에 그 통통하고 웃음이 많던 영숙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금순아. 영숙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아. 할머니는 한 걸음씩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영숙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영숙아, 내가 미안해.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친구를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아, 매주 꽃 가져다 놓은 거 너였지. 응, 미안해서 그랬어. 너에게 마지막에 너무 심한 말을 했잖아. 나도 알고 있었어. 3년 전부터 누군가 꽃을 놓는다고 해서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했어. 그래서 집주인에게 부탁해뒀어. 만약 내가 오면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랬구나. 나는 영영 너를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어. 영숙이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순아, 이거 받아. 뭐예요? 40년 전에 내가 대신 갚은 그 돈이야. 이자까지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됐어. 남편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이 돈을 따로 모아뒀어. 너에게 갚기 위해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가 이건 너무 많아.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 아니야, 이건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돈이야. 40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아니야, 영수가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시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영숙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금순아,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어. 제발 받아줘. 할머니는 영숙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4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서로의 자식들 이야기, 남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순아, 나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 매일 너 생각했어. 나도 그래. 매주 화요일마다 너한테 가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자존심 때문에 40년을 허비했네. 그래도 늦지 않았어.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친구가 된 거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숙이는 자신의 병 상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순아,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시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다시 만났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금순아,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매주 화요일에 꽃 가져다 놓아줄 수 있을까? 그 집이 우리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금순아, 약속해줘. 내가 하늘에서도 내가 가져다주는 꽃을 볼 수 있게. 할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그 후 몇 주 동안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4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헤어진 후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까지요. 어느 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금순아, 나 정말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우리가 젊었을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고 했잖아. 기억해?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진짜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당연하지. 영숙이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가 곁에 있어서인지 마음만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영숙이는 금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금순아, 고마워. 덕분에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아, 먼저 가지 마. 나도 곧 갈 테니까 하늘에서 기다려. 알겠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영숙이는 금순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금순이는 영숙이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정말 친구 됐다. 40년 늦었지만 우리 진짜 친구야. 하늘에서 잘 지내고 나도 곧 갈 테니까 기다려. 영숙이의 자식들은 금순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40년 묵은 한을 풀었어요. 그 후 금순이는 약속대로 매주 화요일마다 옛집 앞에 꽃을 놓고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40년 늦게 찾은 우정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말이죠. 때로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우리 참 바보 같았지. 돈이 뭐라고 우정이 더 소중한 건데. 그래도 늦게나마 친구 되어서 다행이야.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어제도 금순이 할머니는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그 오래된 집 앞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숙이가 남긴 돈으로 할머니는 조금 더 넉넉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40년 만에 되찾은 우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이나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마세요. 후회해도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미안함을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도 자존심도 결국 사랑과 우정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78세의 박금순 할머니는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친구 영숙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영숙이와의 추억이 있고 영숙이가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우정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할머니는 여전히 꽃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꽃가게 사장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 밝아 보이세요. 내 친구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럼 이제 꽃을 안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살 거예요. 친구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미소에는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영숙이와의 재회는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주 화요일의 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도 영숙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안함을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돈도 자존심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남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용기를 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